세계사를 바꾼 12가지 신소재. 사토 켄타로 지음, 송은혜 옮김, 북라이프 출판. 제1장 인류사를 움직인 찬란한 빛, 금. 세계사를 바꾼 신소재의 첫 타자는 금이다. 금만큼 많은 사람이 갈망하고 욕망했던 물질도 없다. 예전에 도쿄의 한 박물관에서 금에 관한 전시를 본 적이 있는데 끝도 없이 늘어선 줄을 보고 관람을 포기할까 생각했을 만큼 전시회는 대성황이었다. 다른 어떤 금속, 다른 어떤 재료도 이토록 많은 사람을 매료시키고 끌어모을 수는 없을 것이다. TV나 인터넷 덕분에 전 세계의 온갖 진귀하고 기이한 물건에 익숙한 현대인조차 금의 찬란한 빛에 깊이 매료되니 고대인에게 금은 얼마나 매력적이었을까? 고도의 야금 기술을 발휘해야만 얻을 수 있는 철이나 구리와 달리 금은 자연에서 순수한 금속 형태로 얻을 수 있다. 또 다른 물질과는 달리 광택이 나무로 고대인이 발견하기 가장 쉬운 금속이었다. 이런 이유로 금은 아마도 전 세계 많은 민족이 맨 처음 접한 금속이었을 것이다. 금은 항상 아름답게 빛나며 어떤 조건에서도 녹슬거나 변하지 않고 같은 상태를 유지한다. 이집트 신왕국 시대의 파라오인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는 만들어진 지 3000년도 더 지났지만 마치 어제 만든 것처럼 눈부신 광채를 내뿜는다. 민중에게 왕의 힘을 보여주는데 이보다 더 좋은 재료는 없었다. 금은 변하지 않고 누구나 손에 넣고 싶어 하는 것이었으므로 폐기되지 않고 재사용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금화는 한때 로마에서 거래에 사용되었을지도 모른다. 혹은 베르사유 궁전에서 왕의 몸을 장식하는 데 쓰였을 수도 있다. 이처럼 금은 인류의 역사와 낭만이 하나로 응축된 존재이기도 하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다스 왕의 이야기는 금을 소유하려는 인간의 욕망을 단적으로 표현한 가장 오래된 이야기일 것이다. 미다스 왕은 술에 잔뜩 취한 디오니소스 신의 스승 실레노스를 극진히 대접한 덕분에 디오니소스로부터 어떤 소원이든 한 가지를 이루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는다. 그러자 미다스 왕은 손에 닿는 것은 모조리 금으로 변하는 능력을 달라고 말한다. 미다스 왕은 소원을 이루어 기뻐했지만 마시려 했던 물도 먹으려 했던 음식도 모조리 금으로 변해버린다는 사실을 곧 깨닫는다. 가장 사랑했던 딸마저 황금 조각상으로 변하자 그는 자신의 욕망을 크게 뉘우치고 신에게 참회한다. 디오니소스는 팍톨로스 강에 가서 물로 몸을 씻으라는 신탁을 내렸고 미다스 왕이 그대로 행하자 모든 것이 무사히 원래 상태로 되돌아왔다고 한다. 미다스 왕은 실존 인물로 기원전 8세기 말경에 프리기아, 현재의 터키 중서부를 통치했다. 실제로 프리기아 왕국은 금 덕분에 풍요로웠고 팍톨로스 강에서는 사금이 많이 채취되므로 이 이야기는 상당히 그럴싸하다. 이 신화는 금이라는 물질의 성질을 잘 꿰뚫고 있다.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게 될 만큼 누구나 금을 갈망하지만 금 자체는 어떤 일에 딱히 도움이 안 된다. 몸을 치장하거나 원하는 물품과 교환하는 용도가 아니라면 쓸모없는 물질이다.
실제로 금을 실용적인 용도에 사용할 경우 이점이 거의 없다. 비중이 19.3, 철의 약 2.5배에 달하는 데다 무르고 쉽게 상처가 나서 무기나 공구 등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 금화나 장신구조차 순금으로 만들면 경도가 충분하지 않은 탓에 은이나 구리를 10% 정도 섞은 합금을 사용한다. 치아 치료용 재료나 전자기기 부품 등 금의 특성을 잘 활용한 용도가 개발된 것은 먼 훗날의 일이다. 그럼 금의 가장 중요한 용도, 즉 금화는 언제부터 사용되었을까? 정설은 기원전 7세기 소아시아 서부의 리디아 왕국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금화의 원료는 팍톨루스 강에서 채집한 사금이라고 하니 미다스 왕이 금화의 등장에 일조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단, 사금에는 은이 포함되어 있고 함유량도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은을 넣어 금과 은의 비율을 맞췄다고 한다. 이 합금 덩어리를 일정한 크기로 잘라 깔판에 올려놓고 망치로 두드려 무늬를 새김으로써 인류 역사상 최초로 화폐가 탄생했다. 크고 작은 다양한 크기의 주화가 만들어졌고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각 주화의 무게를 정수비로 맞췄다고 하니 당시에도 상당히 지혜로운 자가 있었던 듯하다. 가치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측정할 수 있게 해준 화폐의 탄생은 인류 역사에 영원히 각인되어야 마땅한 대사건이었다. 이전까지는 인류가 소유한 물품을 서로 적당히 교환했지만 화폐라는 매개체가 생김으로써 정확하게, 즉 가치를 정밀하게 측정해 이를 바탕으로 물품을 거래하게 된 것이다. 로빈슨 크루소는 표류 끝에 도달한 섬에서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모두 혼자서 만들었고 필요한 작업 또한 모두 혼자서 해냈다. 그러나 이런 생활에는 한계가 있으며 무엇을 만들거나 무슨 일을 해도 그저 그런 수준밖에 되지 못한다. 가지고 싶은 물품과 가지고 있는 능력을 교환해 각자 자신 있는 일을 특화해야만 훨씬 나은 물품과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다. 원활한 교역과 분업화야말로 진보와 발전의 열쇠다. 이를 가능케 한 화폐의 발명은 인류가 비약하기 위한 커다란 발걸음이었다. 그렇다면 화폐의 재료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귀중한 물품이어야 하고 작고 운반하기 쉬워야 하며 오랜 기간 변하지 않아서 가치가 유지되어야 한다. 게다가 일정한 형태로 가공하기 쉬워야 한다. 금은 이 모든 필요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재료였다. 다만 금화는 이후 서서히 은과 동에 자리를 내주게 된다. 고대 로마에서는 아우레우스 금화나 솔리두스 금화도 주조했지만 기본 화폐로는 데나리우스 은화나 세스테티우스 동화를 사용했다. 금화는 너무 고가여서 일상적으로 거래할 때는 사용하지 않았고 대개 저축용으로 사용했던 듯하다. 금, 은, 동은 지금도 주화에 널리 사용된다. 이것이 바로 금속화폐다. 현재 일본에서 사용하는 주화를 보면 5엔에는 60에서 70%, 10엔에는 95%, 50엔과 100엔에는 75%, 500엔에는 72%의 동이 포함되어 있다. 또 올림픽 등의 행사 때에는 기념 주화로 금화와 은화를 발행한다. 원소 주기율표를 보면 금은 동은 같은 세로줄에 있는, 말하자면 자매나 다름없는 원소다. 같은 세로줄에 있다는 것은 성질이 비슷하다는 뜻으로
새 금속 모두 화학 변화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참고로 셋 중에서 동이 가장 반응성이 높으므로 쉽게 녹이 슬며 은은 그 다음이고 금이 가장 안정하다. 자연에서 산출되는 양은 은이 금의 10배 정도, 동이 은의 수백 배 정도 많다. 화폐 가치 또한 당연히 존재량에 비례해서 결정된다. 원소는 기본적으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불안정해진다. 금은 원자 번호가 79로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는 원자 번호의 한계인 82에 가깝다. 또 원자 번호가 홀수인 원소는 짝수인 원자보다 불안정하며 보통 존재량이 적다. 금이 귀중한 금속인 이유는 여기에 있다. 현재까지 채굴된 금의 양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금을 합쳐도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수영장의 3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어처구니 없을 만큼 적은 양인데 그 이유 중 하나는 금이 물보다 20배가량 무거운 탓에 중량에 비해서 부피가 상당히 작기 때문이다. 인류가 금을 숭배한 이유는 희소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금이 찬란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금속이란 사실도 한몫했다. 확실하게 빛깔을 띠는 홑 원소 물질인 금속은 금 이외에 동이 유일하다. 올림픽 메달에 금, 은, 동이 채택된 큰 이유는 이런 특성 덕분이다. 참고로 금이 황금빛을 띠는 이유에는 상대성 이론 등도 얽혀 있어서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이야기가 조금 어려워진다. 어찌됐든 금의 찬란한 빛은 인류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민족이 다른 수많은 백색, 은색 금속보다 금을 훨씬 귀하게 여긴다. 금과 거의 비슷한 정도로 녹슬지 않으며 금보다 값비싼 금속인 백금이 역사에 거의 얼굴을 내밀지 못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금을 손에 넣으려 중남미를 침략한 스페인인들은 정년에 방해가 된다며 백금을 폐기했을 정도다. 카르티에가 백금을 장신구로 선택한 20세기 이후가 되어서야 인류는 백금을 귀금속으로서 본격적으로 예찬하게 되었다. 일본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한 금은 후쿠오카현 시카노 섬에서 출토된 한위노 국왕 금 인장이다. 중국 후한의 광무제가 57년에 하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장 손잡이 부분은 정교하고 치밀하게 가공되었으며 옆면은 부드럽게 마무리되어 아름답게 빛난다. 당시 일본인 눈에는 인장의 금이 분명 신의 나라에서 온 물질로 비쳤을 것이다. 그 후 일본 각지에서도 금 광맥과 사금이 발견되었다. 금을 찾게 된 계기는 아마 불교의 전례였던 듯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존엄한지를 표현하는데 금의 아름다움이 가장 적합하다고 여긴 것이다. 일본에서 가장 유서 깊은 불교 사원 아스카사에도 금부치 판금 등이 복납되어 있다. 7세기에는 일본 각지에 신전이나 사원이 잇따라 건립되면서 광산이 활발하게 개발되었다. 이와 더불어 금을 가공하는 기술 또한 발전했다. 나라현에 있는 도다이지의 대불전은 창건 당시에 전신이 금으로 도금되어 현재의 중후한 색채와는 전혀 다른 이미지였다. 도금에 사용한 금은 430kg으로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그 가치가 약 200억 원이 넘는다. 당시 일본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금 산출지였던 셈이다. 특히 도호쿠 지방에서 산출되는 풍부한 사금은 헤이안 시대 말기 약 100년간 오슈 후지와라 가문의 번영을 뒷받침했다.
후지와라 가문은 3대에 걸쳐 교토 조정에 금을 보냄으로써 그들을 회유하고 오슈를 사실상 지배했다. 그 상징이라 할 만한 히라이즈미에 위치한 주손지의 곤지키도를 보면 마르코 폴로가 이야기한 황금의 나라 지팡구 이미지는 과장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다. 광물 자원이 그리 풍부하지 않은 일본에 이토록 많은 금이 있었다는 사실이 조금 의아하기도 하다. 이에 관해 최근 호주의 한 연구팀은 흥미로운 가설을 발표했다. 금 광맥이 지진으로 형성될지도 모른다는 가설이다. 지하 동굴에는 금과 각종 미네랄을 미량 포함한 물이 높은 압력으로 갇힌 곳이 있다. 지진으로 이 틈이 벌어지면 지하의 압력이 내려가 물 일부가 기화하고 녹아있던 금은 결정이 되어 가라앉는다. 이런 현상이 오랜 세월에 걸쳐 반복됨으로써 금 광맥이 형성된 것이라는 가설이다. 그렇다면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일본에서 금 광맥이 발견되는 것에도 고개가 끄덕여진다. 인류가 금을 손에 넣고자 일으킨 전쟁은 역사상 무수히 많다. 스페인의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잉카 제국을 정복한 목적도 남미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금을 얻기 위해서였다. 잉카 제국의 마지막 황제, 아타오 알파를 생포한 피사로는 황제를 넘겨주는 대신 방 안에 가득 찰 만큼의 금은을 요구했는데 이는 몸값으로는 세계 최고 기록으로 기네스북에까지 올랐다. 금의 찬란한 빛이 사람을 움직이게 한 또 다른 예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일어난 골드러시가 있다. 계기는 1848년 어느 아침 세크라멘토강에서 발견된 사금이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금을 채굴하기 위해 미국 내는 물론이거니와 중국과 유럽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왔다. 채굴자 수는 대략 30만 명이었다고 한다. 인구가 수백 명에 불과했던 시골 마을 샌프란시스코는 수년 만에 미국 굴지의 도시로 변모했다. 데님은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채굴자의 작업복으로 개발한 옷이었으며 신용카드로 유명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본래 채굴자 대상 운송 서비스업으로 시작한 회사였다. 금을 손에 넣으려는 사람들의 에너지가 세계적 기업을 탄생시킨 계기가 된 것이다. 한편 피땀 흘리지 않고 황금을 얻으려는 시도 역시 고대부터 계속되었다. 철이나 납과 같은 비금속을 이용해 금을 만들어내는 연금술이 그것이다. 현존하는 기록만 보아도 그리스 시대에 이미 금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이슬람, 인도, 중국 등 문명이 존재했던 거의 모든 곳에서는 끊임없이 금을 만들어내려고 했다. 서양의 연금술사들은 현자의 돌이란 물질을 찾으려 했다. 오늘날의 화학 용어로 말하자면 촉매 찾기라고나 할까? 그들은 현자의 돌이 비금속을 금으로 바꿀 뿐 아니라 인간에게 불로불사의 힘을 준다고 여겼다. 금을 만드는 일에는 거부하기 힘든 매력이 있었는지 8세기 아랍의 대학자 자비르 이븐 하이안, 16세기 스위스의 의학자 파라켈수스 등 당대 최고의 지성이라 불렸던 인물들이 연금술에 몰두했다. 조금 의외지만 아이작 뉴턴 또한 60세 이후 25년간을 연금술에 바쳤고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현대 화학의 관점에서 보면 플라스크 안에서 원소를 전환하는 일은 절대 불가능하므로 수천 년에 걸친 도전은 아무런 가치 없는 행위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초산, 황산, 인 등 각종 화학물질이 발견되었고 증류나 추출과 같은 화학 실험의 기본 기술이 연마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연금술은 화학의 모태가 되었다기보다는 화학과 한 몸으로 연금술과 화학의 경계선은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화학을 뜻하는 영어 단어 chemistry는 연금술에서 유래한 말인데 더 나아가 어원이 중국어의 금이라는 설도 있다. 현대 화학이 금에 뒤지지 않을 만큼 유용한 물질군을 다수 만들어낸다는 점을 생각하면 연금술사들의 노력도 헛된 행위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발전한 화학 덕분에 금은 새로운 용도로 쓰이게 되었다. 금은 상당히 가늘고 길게 느릴 수 있으며 전도성 또한 높다. 이 같은 성질을 이용해 현재 반도체의 전극과 칩을 연결하는 배선에 금을 사용한다. 최소한의 공간에 고밀도 배선을 넣어야 하는 휴대전화 등의 고도 첨단 기기의 안성맞춤인 것이다. 스마트폰 한 대에 들어가는 금은 평균 약 30mg이다. 2017년 전 세계 스마트폰 생산량이 약 14억 6천만 대이므로 가격으로 따지면 약 2조 원 분량의 금이 전 세계 사람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셈이다. 이러한 고도 첨단 기기에 포함된 금을 도시광산이라고 하는데 현재 이 금을 회수하는 기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게다가 금은 나노 크기의 밀입자로 만들 경우 선명한 붉은 빛을 발하는 등 평상시와 다른 성질을 띈다. 최근 들어 이 같은 금 나노 입자가 유해 물질을 분해하거나 플라스틱 원료를 제조할 때 촉매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현재 이 유망한 분야에 많은 연구자가 뛰어들고 있어 이러한 현상을 나노 골드러시라 부를 정도다. 금은 이제 아름답기만 한 금속에서 벗어나고 있다. 금에는 아직도 커다란 수수께끼가 한 가지 있다. 어째서 금만이 이토록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길까란 문제다. 금속이나 귀중한 재료는 금 이외에도 수없이 많지만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금만큼 사람을 매혹하고 광기에 휩싸이게 하며 포로로 만든 금속은 거의 없다. 다른 금속에는 없는 금이 가진 마력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 내 생각에는 금의 번쩍거리는 빛이 태양이나 불의 색깔과 비슷하기 때문인 듯하다. 인류는 예부터 어둠을 두려워해 캄캄한 밤에 다가오는 적이나 동물을 두려워하며 생활했다. 고대인에게 모닥불이나 반짝이는 아침에는 분명 희망의 빛으로 밤새 바라마지 않던 생명줄이었을 것이다. 금색빛을 원했던 기억은 유전자에 새겨져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금을 손에 넣으려는 마음으로써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어쩐지 금에 대한 애착과 집착은 본능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 같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인류가 맨 처음 임시로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선택한 재료는 금이었다. 그러나 머지않아 금의 지위는 은과 동, 심지어 종이로 옮겨갔고 지금은 플라스틱 카드와 실체가 없는 전자 데이터가 그 역할을 이어받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지폐나 전자 데이터를 언제나 필요한 물건과 교환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종이에는 가치가 있다란 환상을 모두가 공유하기 때문이다. 전쟁 또는 혁명, 인플레이션 등이 일어나면 이 환상은 망상이 되어 가치를 잃는다. 물론 금에 가치가 있다는 믿음 역시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단, 이 환상이 인간의 본능에 호소하는 것이라면 금은 환상이 잠시 머무르기에 최적의 장소일 것이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사람들이 유사시에는 역시 금이라고 주장하며 재산을 금으로 바꾸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금은 보물로 숭배되고
금을 차지하기 위해 다툼이 벌어지리라. 철학자 블레이즈 파스칼은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도 세계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란 유명한 말을 남겼다. 그럼 말을 바꿔서 금의 색이 은백색이나 청색이었다면 세계 역사와 경제는 어떻게 변했을까? 어쩌면 지금보다 훨씬 평화로운 세계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따분한 세상이 아니었을까? 어쩐지 이런 생각이 든다. 제3장 동물이 만든 최고의 걸작 콜라겐. 내 취미는 드라이브다. 한창 때는 차를 운전해 일본의 북쪽에서 남쪽까지 달리기도 했다. 반복되는 업무와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그저 차를 타고 달리면 평상시의 근심도 떨떠름한 기분도 날아가 버린다. 이대로 모두 다 집어던지고 어디까지나 훌훌 날아가 버리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 여기가 아닌 어딘가로 시간을 잊고 떠나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분명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인간이란 생물이 지닌 본능 어딘가에는 이리저리 떠돌고 싶은 소망이 새겨져 있는 듯하다. 그렇지 않다면 이처럼 인류가 전 세계 구석구석까지 퍼지지 못했을 것이다. 자결하는 사막에서 남극에 이르기까지 이토록 서식 범위를 넓힌 동물은 인간이 유일하다. 어째서 인간은 여행을 떠나는 것일까? 언뜻 생각하면 어딘가 안전한 곳에 가만히 머무는 편이 인간에게 좋을 텐데 이러한 성질이 유전된 까닭은 무엇일까?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새로운 것과 만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 아닐까? 여태까지 없었던 뛰어난 무언가를 발견해 활용하는 행위는 문명이 발달하는 데 필수적이었다. 뛰어난 물건이나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끼리 만날 경우 그것들을 서로 교환하거나 개량해 훨씬 뛰어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인간이 평생 한 곳에 머물러 있다면 제 아무리 훌륭한 아이디어라도 진보하지 않는다. 인간이 여행을 떠나는 행위는 문명 발전에 필요한 요소였으리라. 붉은 여왕 이론으로 유명한 세계적 과학 저술가 매트 리들리는 저서 이성적 낙관주의자에서 태즈메이니아 섬의 사례를 소개한다. 태즈메이니아 섬은 한때 오스트레일리아 대륙과 연결되어 있었지만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1만 년쯤 전에 본토에서 분리되었다. 그러자 외부에서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지 못했고 기술을 계승한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마다 기존 기술도 사라져갔다. 결국 태즈메이니아 섬에서는 부메랑이나 뼈로 만든 낚싯바늘, 물고기 잡는 덫, 옷 만드는 기술이 겨우 수천만 년에 사라져버렸다. 이 사례는 바깥 세상과 교류가 단절돼 자급자족 상태에 몰리면 진보가 멈추는 데서 그치지 않고 퇴보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즉, 근력이 아니라 두뇌를 무기 삼아 살아가는 인류에게는 아무리 여행이 가혹하다 해도 이를 감수하고 이동과 교류, 교역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했다. 물론 인류는 기꺼이 여행을 떠나기도 했지만 필요에 쫓겨 오랜 기간 떠돌아다녀야 했던 적도 많았다. 그 증거로 흔히 아메리카 선주민의 혈액형이 대부분 O형이란 사실을 꼽는다. 아메리카 선주민은 당시 육지였던 베링 해협을 건너 아시아 대륙에서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한 사람들의 자손이다. 이때 힘겹게 여행하면서 우연히 A형이나 B형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감소해 현재에 이르렀다고 추측된다.
어째서 아메리카 선주민은 가혹한 여행을 떠나야만 했을까? 그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온 약 1만 5천 년 전, 여기에는 다양한 설이 있음은 지구가 현 시점에서 경험한 최후의 빙하기였다. 선주민들은 식량이 있고 온난한 새 땅을 찾아 길고 정처 없는 여행을 떠나는 일 외에는 달리 도리가 없었다. 인류는 이 밖에 한랭화로 여러 차례 식량 위기를 겪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있다. 인류는 개체수에 비해 놀라울 만큼 균일한 유전적 특성을 공유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수백만 년의 역사를 거쳐왔고 70억이 넘는 개체가 있는 이상 본래라면 유전자에 더욱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 원인으로 주목받는 가설이 바로 토바 카타스트로프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7만 5천 년쯤 전에 인도네시아의 토바 화산이 대폭발을 일으켰다. 1980년에 일어난 세인트 헬렌스 산 폭발 때보다 용암의 양이 약 3,000배나 많아 실로 어마어마한 규모였다. 이때 하늘로 치솟은 화산재가 태양빛을 차단해 이후 수천 년간 지구 전체에 혹독한 한랭기가 이어지는 바람에 인류는 얼마 안 되는 식량과 태양빛을 찾아 여기저기 떠도는 신세가 되었다. 이때 겨우 살아남은 고작 수천 쌍의 부부가 모든 현대 인류의 선조라고 한다면 앞서 언급한 유전자의 균일성을 설명할 수 있다. 인류는 실로 멸종 위기의 극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처럼 인류는 빙하기를 여러 번 경험했고 빙하기가 아닐 때도 한랭한 지역을 여행해야 했던 적이 많았다. 이러한 인류에게 오랜 기간 유일한 방한복이 되어준 것은 동물의 털가죽이었다. 털가죽을 입기 시작한 때는 구석기 시대로 추측된다. 동굴이나 무덤에 남겨진 당시의 벽화도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수렵 생활을 했던 우리 선조에게 털가죽은 무엇보다 쉽게 구할 수 있는 훌륭한 방한복이었다. 힘이 센 동물의 가죽을 걸침으로써 그 힘을 얻으려는 영적인 의미도 강했을 것이다. 다양한 색과 무늬를 가진 동물의 털 가죽으로 몸을 장식하는 행위는 복식 문화에서 반드시 기념해야 할 첫 걸음이기도 했다. 털 가죽을 얻으려면 동물의 단단한 피부를 갈라 불필요한 살과 지방을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손에 넣은 생가죽은 그대로 이용할 수 없고 무두질을 해야만 비로소 사용하기 편한 가죽이 된다. 무두질이란 가죽을 부드럽게 정리하는 공정이다. 부패하기 쉬운 동물의 지방과 불필요한 단백질을 제거하고 콜라겐 사슬의 결합을 변하게 함으로써 가죽 전체를 부드럽게 하고 내구성을 높인다. 오래전에는 생가죽을 치아로 찢은 후에 침으로 무두질을 했지만 머지않아 감즙 등의 식물성 탄닌을 이용하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크로뮴 염료 같은 화학약품을 사용해 노동력 절감을 꾀하고 있다. 이 공정들은 높은 숙련도가 있어야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실이나 바늘 등의 도구를 만드는 데도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다. 털가죽을 만드는 공정은 인류가 최초로 전문 기술을 익힌 과정이기도 했다. 이렇게 만든 털가죽 옷은 사람들을 추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수많은 목숨을 살렸다. 실제로 의복은 앞에서 설명한 토바 화산 참사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인간에 기생하는 이에는 두피에 기생하는 이와 옷에 기생하는 이 두 종이 있는데 DNA 해독으로 이 둘이 약 7만 년 전에 분화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토바 화산이 폭발해 지구가 얼어붙었고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인류가 옷을 발명했다고 생각하면 앞뒤가 맞는다. 수많은 종이 멸종의 갈림길에 선 상황에서 털가죽은 인류에게 더할 나위 없는 든든한 아군이었다. 가죽은 유연성과 보온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가볍고 질기다. 다양한 대체 재료가 발명된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죽 제품이 인기를 끄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대체로 그 비결은 가죽의 주 성분인 콜라겐이 가진 성질 덕분이다. 콜라겐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화장품 등 미용과 관련된 제품을 떠올린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몸에도 다량 있는 단백질의 한 종류다. 콜라겐은 세포와 세포의 간격을 메꿔 서로 붙게 하는 접착제 역할을 한다. 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 역시 콜라겐이다. 뼈는 콜라겐 섬유 사이를 인산칼슘 결정이 메꾸고 있어 흡사 철근 콘크리트 같은 구조로 상당히 단단하다. 즉,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는 몸의 형태를 유지하는 물질은 콜라겐이라 해도 과장이 아니다. 실제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3분의 1이 콜라겐이다. 콜라겐은 성질이 매우 특이한 단백질이다. 단백질은 20종류의 아미노산이 일정한 배열로 길게 연결되어 있다. 단순히 스파게티 면발처럼 기다란 모양이 아니라 일정한 형태로 접힌 공 모양이다. 단백질은 필요한 화합물을 만들어내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등 저마다 기능이 달라서 이렇게 일정한 형태로 접혀 있지 않으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반면 콜라겐은 기다란 사슬 세 가닥이 하나로 꼬인 삼중 나선 구조의 긴 섬유로 단백질이 대부분 세포 내에서 작용하는 데 반해 콜라겐은 세포 밖에서 작용한다. 더군다나 콜라겐에는 다른 단백질에서 찾기 힘든 기묘한 아미노산이 있다. 프롤린이나 라이신이란 아미노산의 여분의 하이드록시기, 산소와 수소로 구성된 원자 그룹이 한개 붙은 아미노산이다. 수만 종류에 달하는 다른 단백질들은 대개 20종류의 아미노산 조합만으로 놀라울 만큼 다채로운 기능을 발휘하는데 콜라겐은 멋지게 이 규칙을 깨고 있다. 여분의 하이드록시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규칙을 일부러 깨는 만큼의 가치는 있다. 앞서 콜라겐을 사슬 세 가닥이 하나로 꼬인 삼중 나선 구조라고 설명했다. 프롤린에 붙은 여분의 하이드록시기는 옆 사슬의 수소와 수소 결합이란 힘으로 연결되어 더 단단히 묶인 사슬 세 가닥을 풀리지 않게 해준다. 즉, 자물쇠 같은 역할인 셈이다. 이 자물쇠가 헐거우면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비타민C 섭취량이 부족할 경우 하이드록시기와 수소가 원활하게 결합하지 않으므로 수소결합이란 자물쇠를 채울 수 없다. 그러면 튼튼한 콜라겐이 만들어지지 못해 온몸의 혈관이 약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괴혈병이다. 괴혈병은 현재는 거의 보기 힘들지만 대항해 시대에는 선원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질병이다. 콜라겐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중요한 물질이기에 사소한 결함이 생명활동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이다. 콜라겐의 구조적 특징은 이뿐만이 아니다. 삼중 나선 형태로 꼬인 각각의 콜라겐 섬유들을 마치 다리를 놓듯이 연결하는 특수한 결합이 발견되었는데 이 또한 다른 단백질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특수한 구조다.
사슬길이 여기저기서 이어져 마치 그물처럼 망이 매우 촘촘해진다. 다리수가 늘어나면 콜라겐은 전체적으로는 튼튼해지지만 유연성을 잃게 된다. 사실 인간의 피부를 구성하는 콜라겐의 경우 나이를 먹을수록 이 다리가 늘어난다고 한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유연성이 사라지고 주름이 생기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다리 결합은 젊음과 미용의 큰 적이지만 콜라겐 조직을 강하고 질기게 한다. 털가죽이 견고하고 따뜻한 이유도 결합 덕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 될 무척 고마운 존재이기도 하다. 콜라겐은 피부만 만드는 물질이 아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뼈에도 주요 성분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힘줄은 거의 순수한 콜라겐 덩어리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다. 석기 시대에는 동물의 뼈와 힘줄 또한 인류에게 중요한 재료였다.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원숭이가 무기로 사용한 뼈를 하늘 높이 던지자 군사위성으로 바뀌는 유명한 장면이 나온다. 스탠리 큐브릭 감독은 인류 최초의 무기인 뼈와 최첨단 무기인 군사위성을 대비시킴으로써 이 한 장면에 인류의 역사를 응축해냈다. 구하기 쉽고 단단하며 무게가 적당한 뼈는 돌멩이와 더불어 인류가 맨 처음 사용한 강력한 무기였을 것이다. 물론 뼈는 다른 용도로도 널리 쓰였다. 일본 나가노현 노지리 호수에서 동물뼈로 만든 칼과 긁게, 찌르개 등 구석기 시대의 유물로 보이는 것이 출토되었다. 청동과 같은 금속이 보급될 때까지 뼈는 단단한 성질을 지닌 귀중한 재료였다. 뼈는 기록 매체이기도 했다. 19세기 말 청나라의 학자 왕의영은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 산 용골이라는 약재에 어떤 문자 같은 것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바로 한자의 원형이 된 갑골 문자였다. 은 왕조 시대에는 소나 사슴의 견갑골, 어깨뼈에 열을 가한 금속 막대기를 대어 금이간 형태로 기륭을 점치는 풍습이 있었다. 점괘 결과를 그 뼈에 새긴 것이 이른바 갑골 문자다. 이 뼈가 3000년 후에 파헤쳐져 정체불명의 한약재로 쓰였던 것이다. 이 방면의 조예가 깊은 왕의영의 눈에 띄지 않았다면 귀중한 자료가 가루로 만들어져 사람들의 위장 속으로 사라졌을 것이다. 뼈라는 단단하고 변형이 적은 매체에 점괘 결과가 새겨진 덕분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한자의 뿌리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은 엄청난 행운이다. 콜라겐이 무기로 응용된 예는 곤봉을 대신한 뼈만이 아니다. 콜라겐을 듬뿍 포함하는 탄성이 높은 뼈와 힘줄은 활의 재료로도 사용됐다. 가장 오래된 활과 화살은 약 9000년 전 유럽에서 출토된 것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오래전부터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먼 거리에서 정확하게 표적을 노릴 수 있는 활과 화살의 출현은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이로써 근력과 속도 모두 다른 동물에 한참 뒤처져 있던 인류는 힘센 동물을 안전하게 사냥할 수 있게 되었다. 활과 화살을 개발함으로써 인류는 단숨에 먹이사슬의 정점에 오르게 된 셈이다. 활과 화살은 널리 사용되었고 점차 비거리를 늘리고 속사성을 높이는 쪽으로 개량되었다. 주로 나무를 사용해 활을 만들었으나 이것만으로는 탄력과 강질에 한계가 있었다. 이런 까닭에 나무로 만든 활 뒷면에 동물의 뼈나 힘줄을 덧댄
복합활이 개발되었다. 복합활은 작고 가벼워서 말을 탄 채로도 다루기 쉬웠으므로 기병에게 안성맞춤이었다. 몽골 제국이 세계를 정복할 때도 복합활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강력한 화살을 만들려면 탄성이 높은 뼈와 힘줄뿐 아니라 이것들을 목재에 단단히 덧붙일 접착제가 필요하다. 이때 이용한 물질이 바로 갓풀, 짐승의 가죽, 힘줄, 뼈 따위를 진하게 고아서 굳힌 끈끈한 것이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콜라겐은 3중 나성 구조다. 콜라겐을 물에 넣고 끓이면 사슬이 풀려 하나씩 분리되므로 수분을 듬뿍 흡수한 덩어리가 된다. 이것이 바로 젤리나 푸딩을 만드는 데 중요한 재료인 젤라틴이다. 갓풀의 주성분 또한 젤라틴이다. 콜라겐이란 말의 어원은 갓풀, 즉 접착하는 물질로 회화기법의 하나인 콜라주, 근대 미술에서 화면에 종이, 인쇄물, 사진 따위를 오려 붙이고 일부 가필하여 작품을 만드는 작업과 뿌리가 같다. 일본어로 콜라겐을 교원질이라고 쓰는 까닭은 여기에 있다. 뼈와 힘줄이 콜라겐이라면 갓풀 또한 본래 콜라겐이므로 요컨대 복합활은 콜라겐을 콜라겐으로 덧붙인 무기다. 뛰어난 재료의 힘은 다양한 형태로 인류의 힘을 증폭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콜라겐 또한 훌륭한 예로 손꼽힐 것이다. 시대가 흘러 금속이나 도기 등이 보급되면서 뼈 그릇 등은 점차 자취를 감추었다. 하지만 털가죽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사람들이 동경하는 대상이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표범이나 사자의 모피를 몸에 둘러 자신의 신성을 드러냈고 유럽의 왕과 귀족 또한 호사스러운 모피를 입고서 누가 더 사치스러운지를 겨뤘다. 나폴레옹의 대관식을 그린 유명한 그림에도 흰 족제비의 모피로 만든 호화로운 망토가 그려져 있다. 이처럼 털가죽은 오랜 역사 속에서 변함없이 권력과 부의 상징이란 지위를 유지해왔다. 이런 까닭에 근대 이후 전 세계에서는 조직적으로 동물을 사냥했다. 아름다운 털가죽을 가진 동물들에게는 제왕과도 같은 일이었다. 많은 생물이 모피 사냥의 대상이 되어 멸종 또는 멸종 직전의 위기에 몰렸다. 일본도 메이지 시대에 접어들면서 질 좋고 보온성도 뛰어난 털가죽을 가진 일본 수달을 외화를 획득하려는 목적으로 무자비하게 사냥하는 바람에 수달의 개체수가 급감했다. 1979년 이래 명확히 목격했다는 보고가 없어 결국 2012년에 일본 수달은 멸종종으로 지정되었다. 최근 들어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이 높아져 모피 착용에 대한 반대 운동이 일어난 데다가 합성 피혁의 발전으로 겉보기에는 물론 보온성까지 천연 모피에 뒤지지 않는 제품이 등장하면서 드디어 모피 동물 감소 추세에 제동이 걸렸다. 다른 가죽 제품 또한 예전과 비교해 실제로 볼 기회가 줄었다. 콜라겐은 사진 필름을 만드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컬러 사진 필름은 플라스틱 필름 위에 각종 감광제를 콜라겐으로 분산시켜 층층이 여러 번 바른 것이다. 콜라겐은 장기간 보존할 수 있고 현상할 때 수분을 유지하므로 사진 필름의 재료로 가장 적합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디지털 카메라가 급속히 보급되면서 사진 필름은 순식간에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지금은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이 그 자리에서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시대다. 사진관에 필름을 맡기고 며칠 후에 찾으러 갔던 시대는 이제 먼 과거처럼 느껴진다. 그럼 콜라겐이 활약할 분야는 이대로 점차 사라져버리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생체와 잘 맞는 콜라겐은 의료, 바이오 분야에서 점차 폭넓게 활약하고 있다. 이미 화장품이나 의약품의 첨가물로 콜라겐을 널리 사용 중이다. 또 외과 수술을 할 때 콜라겐으로 만든 실로 상처를 꿰매면 얼마 안 가 실이 천천히 분해되어 몸에 흡수되므로 실을 뽑지 않아도 된다. 성형수술을 할 때 콜라겐을 주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콘택트 렌즈나 치주병 치료에도 콜라겐 제품을 사용한다. 오늘날 콜라겐은 재생의료의 필수 재료로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손상된 장기나 신체 기능을 자신의 세포를 바탕으로 재구축한 다음 이식하는 치료법에서다. 이 치료법은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할 때보다 거부 반응이 적고 윤리적 측면에서도 덜 부담스러우므로 미래 의료로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영양분만 주어서는 세포가 저절로 자라지 않는다. 장기 이식 등에 사용하려면 증식시킨 세포를 필요한 모양으로 성형해야 한다. 따라서 젤 형태의 콜라겐을 깐 다음 그 위에 세포를 배양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콜라겐은 본래 세포와 세포를 붙이는 역할을 할 만큼 세포와 찰떡궁합이다. 또 구조가 특수해서 다른 단백질과 비교해 좀처럼 알레르기를 일으키지도 않는다. 이 같은 특징 덕분에 콜라겐은 재생의료에서 빠뜨릴 수 없는 재료다. 이미 연골이나 점막세포 등과 콜라겐을 조합해 만든 제품이 발매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콜라겐이 활약할 분야는 더욱더 늘어날 전망이다. 인류의 행동 반경을 넓히고 인류의 능력을 확장해준 콜라겐이란 재료는 이제 인류의 수명을 늘리려 하고 있다. 식물이 만들어낸 최고의 재료가 셀룰로스라면 동물이 만들어낸 최고의 재료는 단연 콜라겐이리라.